자, 금요일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요. 한국, 중국, 일본, 다른 나라와 관계 이거 얘기인데요. 지금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진행 중이죠. 윤석열 대통령 계속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요. 표현의 문제를 좀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중일 또는 한일중. 자, 단순한 표현일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이런 건데요. 관련 영상 여기에 표현이 좀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삼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 플러스 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래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자, 시청자 여러분께도 들으셨지만 지난해하고 올해 표현이 좀 달라졌죠? 자, 요 얘기요. 그리고 포함해서 북한과 관련된 얘기 전문가 모시고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모시고 좀 알아보죠.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한중일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많이 쓰던 표현인데 이번에 한일중으로 표현이 정부에서 좀 바뀌어 있는데 이거요, 글쎄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외교부의 그 설명에 따르면 한일중 혹은 한중일을 다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예정돼 있는 그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국이 번갈아 가면서 그 회의, 정상회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회의를 호스트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이고요. 물론 한일중이라는 표현이 이전에는 한일중이라 표현을 하다가 한중일로 바뀌었는데 한일중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온 것은 우리가 그간 보아온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대외 정책 원칙에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중시하고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을 좀 중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여지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꼭 앞으로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한일중으로 쓰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외교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그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그 순서가 좀 바뀌면 그때 다시 또 한중일 이게 등장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그 부르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특정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하고 있는 정상회의 한 번씩 돌아가서 하는 거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표현으로 하는 거는 한일중과 한중일을 섞어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정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관영 매체 말씀드리면 환구시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 사설 많이 쓰는데 이 표현과 관련해서 사설에서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을 썼는데 은근히 불쾌감을 나타나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사설을 썼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중국의 매체라는 게 다 정부의 통제를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매체에서 나오는 거가 반드시 중국 정부의 입장을 100%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한 일중으로 쓰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중국 정부 당국 측면에서의 어떤 입장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부가 밝힌 거에 따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일단 표현 문제는 그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요 한중 회담도 열렸는데 중국의 리창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거든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강조했는데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 리창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할 말을 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표현은
중국과 1대1에서 그 얘기를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전체에서 원칙 차원의 얘기를 한 건데요. 현재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안보리 상임이사국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예. 북한 문제에 한정돼서 얘기하면 일종의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해서 통과된 유엔 결의안 2397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2397에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면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24일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뭐 화성 17이라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래서 거기에 추가 제재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를 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우리 유엔 제재가 있습니다만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예.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복귀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수단입니다. 만약 예. 이게 포기가 된다면 남은 것은 군사적인 수단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자신들이 동의한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실 최근 북한과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그리고 김정은 뭐 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 정말로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워지려는 듯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판단을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런 모습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지난 7월 27일 이제 북한이 흔히 자신들이 말하는 전승절, 이건 정전협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기간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연회장 복도에서 그 친서를 받거든요. 복도에서? 보통 친서라는 것은 당연히 일대 면담이나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그 당시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그 국방장관이 와서 그때도 그 국방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갖고 왔는데 그것은 아예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춰서 받았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읽힌다. 또 하나는 이번 뭐 방금 구구절이라 해서 북한이 뭐 자신들 그 창건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 있는데 그날을 구구절이라는 게 뭐 내일이니까요. 중국 대표단이 왔는데요. 이번 대표단이 온 것은 류거중 공무원 부총리인데 이 전체적으로 올해가 75주년이라고 얘기하고 70주년,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5주년, 0이나 5로 끝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70주년에는 당시에 리잔수 중국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중국 권력 서열 3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낮은 그런 이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물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앞으로의 추세를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단 서로를 향해서 뭔가 소원해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럼? 그거는 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중국이 뭐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 내부 사정,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미국과 일본을 전선을 확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어떤 이 대치 상황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북한과 러시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음 주에 만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판국인데 또 여기에 북러의 만남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인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관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개입을 하게 되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중국은 그것을 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셈법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원순 교수님 잠깐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북한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영적인 군수노동 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여 장건 75돌 쓸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자, 박원경 교수님. 지금 사실상 잠수함이 이제 핵 잠수함, 그러니까 핵무장을 했다는 잠수함 뜻인데 이걸 더 나가서 저 북한 매체대 보도에 따르면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얘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자, 김정은 부팀 이 회담이 곧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단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매우 중요한 회의에서 자신들의 국방 발전 계획을 얘기하면서 5대 핵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 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은 우리도 못 갖고 있고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스스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 계속 나온 북한이 보여준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잠수함을 개량을 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이제 북한 측 발표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말씀은 러시아가 그런 기술을 줄 것이냐?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첨단 기술, 무기 체계를 기술을 동맹국인 뭐 예를 들어 중국 당시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이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러시아의 첨단 무기를 몰래 갖고 온다면 그거를 일종의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역설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그 기술을 받았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조심스럽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회담이 과연 제대로 열릴까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핵 추진 잠수함 약간 그냥 표현 자체가 좀 무시무시한 무기 얘기로 좀 이 미니 인터뷰 좀 마무리 좀 했습니다. 먹방 조롱. 짐작이 되시죠? 단식을 하는 옆에서 누가 막 폭식을 하고 먹고 이러는 거 이게 조롱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어디에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게 벌어질 뻔했다 그러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몇 명 인물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안병길 의원님께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 주관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기 이전에 다 이루어졌었고 계약을 장소를 임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박광훈 대표 원내대표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전화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정 태스크포스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앞마당에서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행사를 개최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9일째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입니까?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마침 나와 계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 수산물 시식회를 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게 취소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겁니까? 네, 애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전에 저희가 그 후쿠시마 오염철소 방류 관련해서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있고 그 TF가 수협중앙회 그리고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협의회 이런 분들과 같이 이 수산물 판촉 그리고 뭐 시식 행사 여기까지 기획을 했었는데 소비 판촉 그리고 뭐 한 김에 뭐 시식도 할 수 있게. 그런데 이제 국회 경내가 넓어 보여도 그렇게 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요. 약간 광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원래 계획했던 장소하고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본청 앞에 약간 단상이지만 광장 같은 넓은 곳이잖아요, 지금. 예. 원래 거기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 밑에 이제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상대당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를 먹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 굉장히 좀 국민 감정에도 어긋나고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 시식 행사는 하지 않고 시식은 취소됐고. 예, 판촉 행사만 하고 그 시식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예. 회는 도시락으로 포장을 해서 1,800개를 예. 의원회관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그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비 판촉 행사는 열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등장하시는 분이 안병길 의원이 등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젠가요? 뭐 본인의 이제 SNS 이런 데서 글을 올리면서 뭐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 저 수산물 판촉 요거 소비 촉진 행사 있으니까 와서 뭐 전복도 드시고 뭐 이런 글을 올렸다가 내리셨다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병길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본인 SNS에 올렸는데 지금 자막이 나가는데 고등어 먹고 단식 끝내라 이런 글을 올렸다고요? 예, 그래서 당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서 안병길 의원이 글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시식 행사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안병길 의원 개인의 약간 해프닝성 일로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대변인께서 아주 그냥 조심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소영주 상근 부대변인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이 안병길 의원의 글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수습을 했다 그러는데 성일정 의원이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해서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 글도 내리고 뭐 수습했다 그래요. 일단 취소는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좀 불쾌하셨겠네요, 조금. 그러니까 이건 기본 인간적인 도리죠.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말로 정치도 상도의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싸우더라도 최소한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단식이 눈에 뭐 곱지 않게 보이더라도 뭐 그건 이제 시각차가 있지만 그럼요, 시각차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10일째 단식을 해서 곡기를 끊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어떤 수산물 시식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100번 이해해서 뭐 미리 잡혀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SNS에 고등어 드시고 단식 풀어라 와서 수산물이나 드셔라라는 것은 명백히 조롱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같은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를 넘어섰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굳이 그 굶고 있는 분에게 그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것들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건강한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지도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국민의힘 지도도 깜짝 놀라서 이건 아니다 싶다 해서 얼른 전화해서 이거 수습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할게요. 아마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해갖고 빨리 수습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 워낙 여야 관계가 거치니까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무슨 약간 먹방 비슷한 모습 또는 먹는 얘기를 자꾸 하는 모습,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지금과는 입장이 아주 상반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꽤 된 건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는데 이게 제주도 못 먹었습니다. 단식을 하는 거 나와서 제주 안 먹는 거. 빵이라도 하나 사가야 돼. 다음에 내가 냉면 한 그릇 갖다 줄게. 냉면 구워. 오늘은 다른 말씀은 없이 그래도 단식은 한 3일 정도 제대로 굶어버리면은 사실상 오장육부가 좀 뒤틀리죠. 한 7, 8일 정도 되면은 이제 멍하고 머리도 이제 빙빙 도는 치킨이라든지 또 피자를 배달해가지고 단식을 조롱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에 단식을 했거든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서. 근데 굉장히 좀 단식 지속 때 힘들었는데 이 상대당 의원들이 그 앞에서 만났는데 뭐 먹는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당시에도 약간 뭐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어딘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까지 당시에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세명대 교수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차 싶어서 그걸 이 희sik회 이런 걸 놓쳤어요.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단식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 옆에서 희식회가 벌어져서 뭐 사람들이 와서 수산물 먹고 야 뭐 맛이 좋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여론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안 좋죠. 이건 조금 전에 우리 부대변인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 이제 조롱 차원이고 예. 시장 난전에서도 이게 상도위가 있는데 하물며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국회 여의도에서 이런 상도덕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이런 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뭐 그에 대한 명분과 시기 이런 것들 차치하고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제 원색적으로 조롱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죠. 역풍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이걸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정치가요. 이게 진짜 조롱과 야유 이게 사실상 생활화됐다시피 했어요. 지금 옛날에는 좀 멋있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이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대립과 갈등입니다. 이게 샤덴프로이드 아닙니까?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고. 물론 뭐 경쟁 그리고 또 거치게 표현 싸움 뭐 이런 걸로 보여요 항상. 그래서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2000년대를 되돌아서면서부터 정보가 많이 다양화되고 정보의 흡입 창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이념적 대결보다도 실익적 구도, 실질적 이익 구조로 정치가 좀 변한다. 그리고 집단 구조 체제에서 오너 체제에서 단일 그 보수 체제에서 이제 집단 구조 체제로 간다. 뭐 이런 어떤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 오너 즉 보수 정치 시대 때 소위 말하는 상김 시대 때 이때는 무엇이 있었다 그러죠. 그거는 정치 구조상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소주가 있었어요. 그런 약간 자 봐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뭔가 좀 특히 통제나 그렇죠? 지켜진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게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 정치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로 갑니다.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당 대표가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저녁에 어느 또 만나고 술도 한잔 하고 풀 수 있는데 이런 풀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참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다. 단식 그리고 희식회 뭐 이런 게 좀 섞인 주제인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나왔는데 내일이면 단식이 열흘째거든요. 그리고 뭐 검찰 출석이 또 예정돼 있기도 한데 오늘 이제 9일 차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했죠. 지금 대표님 하실 그만하시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이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좀 누울게. 자, 당대표는 단식 중이고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사안들, 현안들 나타나는 거 보면 요새 사실 민주당에게는 딱히 좋을 만한 게 없다. 이런 게 보통 정치권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요, 박찬원 교수님.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랐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래서 뭐 27%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30%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7% 올랐습니다. 그래서 34%로 오른 갤럽 여론조사가 일주일 간격의 조사인데 일주일 사이에 7%포인트가 올랐다. 그렇죠. 저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까 그러면? 오차 범위를 살짝 지금 벗어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7%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일반 그 시청자들이 정치 뉴스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남들도 나처럼 생각하나 이걸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숫자로 딱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5일 전에 RN리서치 조사는 민주당이 50%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느 걸 믿어야 되는 이게 도대체 거야? 뭐가 만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조사하는 기관과 조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인터뷰 면접을 합니다. 직접 통화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통화를 해서 예. 어디를 지지하는지 예, 왜 예. 지지하는지 이런 거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대다수의 다른 여론조사, 뭐 예를 들어 리얼미터나 아까 말씀드린 아리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기계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기계용으로, 그런데 예. 이제까지의 그런 그 흐름을 보면 최근 흐름을 보면 전화 인터뷰 면접 조사에서는 나 아니면은 ARS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해요. 어디를 하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화 인터뷰 면접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요. 반면에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앞서게 나옵니다. 방식에 따라 좀 들쑥날쑥하군요. 그렇죠. 근데 그럼 왜 민주당 지지층은 전화 면접 인터뷰를 좀 꺼리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대목을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도층 그렇다면은 한 조사의 흐름인데 갤럽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그럼 왜 민주당 지지층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거냐? 사실 제일 궁금한 지점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근데 올랐는가? 갑자기 갤럽 여론조사라고 민주당 지지층이 응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결국은 최근에 어떤 그 여권의 어떻게 보면 뭐 이념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중도층의 어떻게 보면 여권에 대한 경고가 여기 좀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다른 ARS 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층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지난번 뭐 그 이념 전쟁 발언 이후부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좀 보여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동정 여론 이런 게 조금 반영된 거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중도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물론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정 여론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올랐다기보단 여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7%로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이상희 교수님은 저 화면 좀 봐주면 좋겠는데 지지율 조사 오늘 나온 거요. 그 흐름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요. 오늘 나온 게 34, 34 똑같아요. 근데 한 주 전에 국민의힘 34, 민주당 27. 그 전주에는 34, 32. 이렇게 다 지난주 뚝 떨어졌고 이번에 민주당이 올랐는데 저 빨간색으로 된 국민의힘 지지율을 봐주세요. 계속 34, 34, 34예요.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지지층들의 충성도 그 로얄티가 경고성이 있다. 일단 지지하는 분들이 그대로 그렇죠. 지지를 하고 있다. 그 충성도가 견고하다 봐야 되고 저 수치는 다른 어떤 외생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의 많은 퍼센티지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그 일종의 한 부분들은 민주당의 지지층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보수층이었다가 여기서 실망해서 등을 돌린 층이나 이렇게 되겠죠. 뭐 선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중도층의 향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총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도층에 대한 지지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중도층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를 차원을 떠나서 여당 쪽에서는 이념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 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 개혁책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중도층으로 봐서는 지금 민생에 가까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게 한가한 소리냐? 왜 이런 얘기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의 시절에 비해서 정치를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도층과 정치에 무관심한 이런 층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윤석 대변인,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상, 현안들을 봤을 때 민주당이 유리할 게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 몇 주간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반사 효과를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그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면서 일주일별로 분석하면서 비교하는 거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민주당이 34%라는 얘기 중에 예. 표본 오차가 어떻게 돼 있고 신뢰 수준이 얼마라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1000명 대상으로 했고 예.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러면 34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기서 3.1을 빼거나 3.1을 더한 그렇죠. 그러니까 30.9 또는 37.1이라는 그 구간 안에 예. 참값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2% 그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들어갈 거예요.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예, 그 예. 얘기는 이 34%가 예. 30.1%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난주에 27%라는 게 표본오차 똑같다면 30.1%가 될 수도 그럴 수도 있었다는 있네요. 거예요. 그 오차를 그럼 0.8%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 7%가 갑자기 올랐으니까 예. 이거 단식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왜 국민의힘은 맨날 34%로 똑같냐?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출렁이는 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차를 생각하면. 이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7%포인트는 사실 오차를 벗어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오차가 아니에요. 그 표본 오차는. 그 3.1%는 예, 건 예. 각각 개인의 예. 개별 조사에 대한 얘기지 양 조사를 비교하는 표본 오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거 너무 좀 그렇게 진지하게 볼 거 아닙니다라는 말씀 같은데 이건 소영주 부대변인 약간 의견 다르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윤희수 대변인께서는 좀 좋게 해석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수치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거는 잘한 게 없지 않냐라는 말을 이제 수치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수치를 분석하시네요. 아니,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통계학적으로 그럴 수 거예요. 있지만 예. 중요한 건 이제 갤럽 조사가 지난주 거와 이번 주께 이게 이제 많이 튀잖아요. 예. 통상 한 3% 이상 튀면은 뭔가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죠. 말씀한 대로 수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흐름 자체가 레코드판에서 튀듯이 팍 튀어요. 갑자기 약간 7%가 돌출되듯이 그렇죠. 변화가 있다는 민주당이 거죠. 10% 튄다는 것은 저는 단식의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반사 이익.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추락하지 않고 기존의 3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좋은 호재가 없었죠.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7%가 상승하느냐?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념 전쟁을 시작해 버린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상희 교수님이 약간 지적했던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약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도층이 결국에는 중도층은요. 양 극단에 있는 보수층, 극단적인 지지층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외에 예. 중도층은 상식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념 전쟁이다 하니까 상식에서 벗어나죠. 예. 최근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전 문제. 그러니까 항일 무장운동 독립 영웅을 공산당으로 매도해서 치워버려요.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지지층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뒤에 또 이런 부분들. 이 전체 흐름들을 보면 중도층은 상식 바뀐데? 라고 하면서 반사적으로 민주당에 손을 준 중도층 것이다. 쪽에 그 표심이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동한 걸로 중도층에서 보인다. 많이 넘어왔더라고요. 유석 대변인. 글쎄요, 중도층에서 넘어왔다. 뭐 예. 어느 정도 민주당이 뭐 조금 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7%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어쨌든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요인이 있었다는 해석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 7%란 저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너무 그런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 숫자 자체만 보지 말라. 그러니까 숫자는 그 안 보는 게 얘기입니다. 맞는데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여론 추이를 보면 국민은 상식적이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목을 받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론 오차가 있지만 그 절대값 자체가 이게 몇 %대인데 약간 이런 인식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 단식관에서 소영주 부대님께 짧게 내일 검찰 출석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단식이 내일로 열흘이에요.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혹시? 일단은 뭐 거동을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석도 하고요. 저기 단식 천막장에 찾아오는 분들하고 뭐 담소도 나눌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검찰의 조사에 응할 만큼은 된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또 무슨 아픈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께서 9일날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으니 예. 본인도 여기에서 약한 모습 보이려고 뭐 하지는 않을 했으니까. 거예요. 그래서 예. 최대한 체력이 허락하는 한 예. 야간 조사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고 오는 것들이 결국엔 본인이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지키는 그럼 거잖아요. 검찰 조사가 사실 아침에면 거의 날을 넘겨서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좀 하던 패턴을 보면 한 10시, 11시 뭐 그 정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검찰 조사 받는 와중에도 단식은 지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식의 중단 자체가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요. 검찰이 찾아왔어요. 예. 하지만 검찰이 찾아왔어도 가서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 예. 제 생각에는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마 주목을 받겠죠. 아침부터 어떤 모습인지. 네, 그런 내용이고요.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자, 지금 이게 저 토론이 있었던 거는 사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뉴스타파 보도 있잖아요. 이게 3월 6일 그리고 선거는 9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흘 그 사이인데 일단 당시에 원래 보도 내용과 그리고 어제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됐거든요. 일단 화면에 정리한 거 있는데 이 화면을 좀 보면서 윤석 대변인은 무엇이 문제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최초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예.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예.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커피를 타주면서 뭔가 친근감을 표시하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어떤 그런 그 뉘앙스를 커피를 풍기면서 타주는 자리에서 아무튼 윤석열 커피가 등장하는지 아니면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타줬는지 누굴 시켜 타주라고 했는지 아무튼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등장을 하면서 수사를 무마하는 듯한 그러한 보도가 나가요. 그래서 보면 보도 내용이 보면 아예 그냥 윤석열 당시 검사가 주인 검사로서 지금 화면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네요. 상황에 그렇게 대해서. 느껴지게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 녹취록을 다 들어봤더니 이게 어제 이제 전체가 다 공개가 됐죠. 보니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뭐 커피를 타줬다는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박모 검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그 사람이 타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직원이 타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저기 보니까 직원들이 타주니까 그리고 뭐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 마시겠어? 안 이것도 마시고 상이 달라지네요. 나왔다, 안 마시고 나왔다는 걸로 이제 결론이 되는데 그만큼 적어도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와 이 조우영 씨라는 분하고의 어떤 수사상에서의 어떤 관계는 전혀 없는데도 마치 윤석열 검사가 그 사건을 무마해준 듯한 다른 영향, 뭐 저쪽 보도에 의하면 뭐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을 받아서 뭐 수사를 무마해준 듯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보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방금 전에 그 TV 토론 장면은요. 이것도 좀 미심쩍은데 뉴스타파 보도는 3월 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TV 토론은 2차 TV 토론 정치 분야 토론인데 2월 25일이에요. 그 전이란 말이에요. 예, 보도 그리고 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전에 들으셨지만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커피는 왜 타줬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을 상당히 뭔가 미리 아는 듯한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옆에서 본 듯한. 그래서 저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이 남는 그런 영상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소영조 부대변인이 해명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죠. 어떻게 2월 26일 미리 아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남욱 종영학 녹취록에 이미 이 커피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욱이라는 분이 이 커피 부분에 대해서 조우영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이게 2021년 11월에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이미 나왔다. 그리고 2021년 10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논평으로 나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그 논평을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평의 근거는 2021년 9월 말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저는 참 이거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거를 무슨 대성공작으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 1년 정도를 뭐 신문에도 나와 있고 재판 과정에 녹취록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2월 25일 날 그 얘기를 하고 뉴스타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떼놓고 언론으로서 정당한 팩트체크를 했는지만 따지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미리 알고 짜고 쳤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현재 MBC, JTBC 얘기를 하면 그 두 개를 지금 고소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먼저 여러 가지 뭐 서로 간에 암묵적인 담합이 있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수혜자가 민주당이라고 해서 이 언론사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사를 썼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저는 심지어 JTBC가 당시 초밥 사건이 있어요. 김혜경 씨 초밥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수혜자는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JTBC는요 초밥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우리 민주당 대선판을 엄청 흔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의 대선 공작입니까?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가가 있는 건데 본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대선 공작 보면 안 된다. 두 분 교수님도 제가 발언해 드릴게요. 우선 죄송합니다. 박찬환 교수님, 아니요 이제 이상희 교수님, 그다음에 박찬환 교수님 순서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부터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초밥 사건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건은 이재명 대표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는 그 사건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관계성에 있어서는 김혜경 씨와 비할 비교가 사실 안 되죠.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그 영향 자체는 예. 그 자체는 비교 자체가 상당히 여부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하고 정우성 씨가 나와서 주연한 그 검사들이 등장하는 그렇죠. 영화 말씀하시는 그 영화 겁니까? 보면은 멋진 대사가 하나 나오죠. 예, 멋진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를 뭐 제가 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슈로 덮는다. 그 영화에 나옵니까 그런 대사가? 그 대사가 나오죠. 예, 아주 그 뭐 언론에 그 보면 그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은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로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를 달아간다. 저도 뭐 여러 가지 대선 캠프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설마 저는 픽션까지도 뭐 동원하겠다. 영화가 좀 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2021년 9월 20일 날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것이 녹취가 사적 녹취든 사적 녹취가 아니든 간에. 지금 저 김만배 신앙님, 그렇죠, 신앙님. 9월 15일 아닙니까? 15일. 그렇죠, 15일이죠. 두 사람이 15일. 만나서 녹취를 했죠. 그래서 그 후에 대선을 3일 앞둔 시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사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표면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은 이건 공적이 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전체가 공개된 내용 보면 확실히 어떤 분은 빠지고 뭐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빠졌어요. 거기 잡아넣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진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는 이 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시인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걸 왜 공작이다라고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 계기고. 이것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사안의 중대성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군다나 대장동 게이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좌우가 될 수 있는데 이 몸통의 게이트를 대선 3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마치 관계가 있는 듯이 이야기해버렸어요. 3일 앞둔 날은 뭐냐? 이 자체의 보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안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촉박하게 이것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실을 아냐 그러면은 제가 당시에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이 회의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또 어떤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게이트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다 이런 것을 굳이 차치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상황이죠. 이념적 논쟁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따라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게이트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샅샅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는데 이번에 박찬환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 대선이든 선거든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어떤 내용을 들으면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안 그랬나요?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조폭하고 연관돼 있다. 조폭이 다리 올린 사진, 뭐 돈봉투 사진 이런 거 가지고 당시에 국민의힘도 어떠한 확인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얘기한 뭐 그 보도한 언론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예. 그러면 서로 소위 말해서 공작을 벌인 거냐? 그런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양측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예. 좋은 어떤 호재가 되는 내용들을 활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다만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사전에 어떤 미약이 있었다, 예. 또는 뭐 약속이 있었다, 거래가 있었다. 이거 뭐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녹취를 푼다던가, 또는 뭐 폭로를 한다던가.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지 않는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그 김혜경 여사의 그 어떤 법카 논란, 예. 이것도 당시에 당사자가 폭로를 했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인해 가지고 사실로 확증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떠한 폭로도 없고 정황만 가지고 자신들,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죠. 자신들도 비슷한 유형을 했으면서 이것은 공작이다. 예. 그러니까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사실 정치판에서 엄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박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상대방이 불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도 하고 그럽니다. 메타도도 때리고 유언비도 발표하고. 그런데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예. 대통령 선거 일반적인 상황하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은 이 사건은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냐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바치기 위해서는 예. 투표적 행위가 대단히 엄중하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 투표적 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어떤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바로 투표적 영향을 준 거거든요. 예. 그것도 대통령 후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공작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금품이 오고 갔지 않습니까? 1억 6천만 원. 그럼 이 그 1억 6천만 원 착세권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책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서 1억 6천만 원 줬다 그러는데 무슨 노벨 문학상 후보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요거 정치권도 제가 시간을 골고 드릴게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 그다음에 소영주 부대변인께 제가 한 1분 정도씩 드릴게요. 윤희석 대변인. 예, 아까 JTBC 관련해서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 초밥 관련한 보도도 했기 때문에 JTBC가 그러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초밥 보도가 이렇게 엉터리 보도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렬에 비교해서 사례를 들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공작이냐 여부, 민주당이 공작을 벌였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여기서 공작이라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꾸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 우리가 이걸 잘 놓치더라고요. 3월 4일에 6개월 가까이 묵힌 녹음 파일을 신학림 씨가 뉴스타파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보도는 6일. 예. 왜 3월 4일일까요? 그 전날 3월 3일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합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왜 3월 4일에 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왜 6개월이나 묵힌 파일을 갑자기 생각나서 뉴스타파에다 보냈느냐? 그걸 생각하면 공작의 여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JTBC 보도 초밥은 사실이고 김만배 씨의 인터뷰는 허위고 이거 규정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규정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보도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마다 고유의 판단권이 있습니다. 보도의 가치는 그 언론사가 판단하고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그 보도를 뉴스타파가 했다고 해서 의도는 거기를 조사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한 회사들을 고발해서 언론사를 겁박하고 언론이 길들이려는 것들 자체가 수혜자가 국민의힘이면 괜찮고 수혜자가 민주당이면 안 됩니까? JTBC 사과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과라는 것도 현 정권에서 권력으로 누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거는 대선 공작이다 한마디 하니까 검찰이 10명의 수사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각 언론사들이 사과 방송을 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민주주의 질서에 맞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요. 아까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규정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공작이 분명하다.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팩트가 다 틀려요. 이재명 당시 대표가 후보 시절에 왜 3월 6일 날 보도된 뉴스타파를 어떻게 알아서 2월 25일 날 토론했었느냐. 신문을 보세요. 그 2월 21일 날 경향신문에서 부산저축은행의
보도가 나옵니다. 예. 거기에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예. 인용한 알겠습니다. 것이 그건 아까 설명을 그렇죠. 충분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안 맞는데 그냥 무조건 민주당이 배후 위에 있어서 예, 수혜를 예. 입었으니까 민주당이 뭔가 공작이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건데 말씀하신 지금 대로 검찰 자체의 잠깐만요. 수사가 예, 예, 예.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상희 교수님, 이거 우겨서 주제 넣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30초만 드릴게요. 짧게 네, 말씀하세요.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가 그 보도되게 판단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도되지 않는다. 이건 잘못 알고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제 설정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어떤 현상과 이슈에 대해서 언론사가 독단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에 근거해서 상호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떤 상황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걸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월 6일 날 발표한 이 녹취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상대의 반박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확한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선거에 영향 줄 만큼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의 반박에 대한 보도 자체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녹취를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거기서 이 녹취에 대한 내용 자체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 사건의 예. 대장도 몸통 같이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작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 6천만에 대한 부분들을 예, 예. 왜 줬으며 그다음에 민주당이 안 받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조우영 씨가 진술로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 사건 끌고 간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상희 교수님, 아니, 시간이 초과됐어요. 예, 예. 아니 유동규 씨가 말한 거에 대해서 유동규가 만약에 정진상, 김용이 이렇다라고 인터뷰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정진상, 김용 씨가 부인하면 유동규 씨가 허위입니까? 다들 주장이잖아요. 진술이고. 예, 예.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타파의 보도 행태가 뭔가 부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세요. 근데 자꾸 이거를 대선 공작이라고 거대하게 친소봉대를 해서 인용 보도로 한 언론사들에 예. 대해서 검찰 사법적 예. 잣대를 대는 자체가 알겠습니다. 언론의 자율성을 해칠 수 제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계속 뭐 내부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네 분 말씀이 어떤 골자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지의 설명했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지금 네 분께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은 영상을 좀 하나 확인만 해보고 좀 짚어보죠. 사실은 이 부분도 나중에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아마 들여다볼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자, 일단 요 골자는 뭐냐면 한 거의 뭐 20년 가까이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난 사이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게 이제 9월 15일 날 그 인터뷰. 근데 사적 대화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랜만에 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좀 내놓은 내용인데요. 15년 뭐 이상 지나서 만났다더니 근데 이게 뭔가 그 전에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2021년 여름에 신 씨가 사무실을 찾았다. 왔다. 근데 당시에 뭐 명함도 그 사무실에 나왔다 그러죠? 그럼 이게 15년에 만난 거가 약간 주장이 깨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와요. 아직은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앞서서 한 김만배 씨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8월) 중순에 헬기가 내리다가 대통령 헬기가 내리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꼬리표가 상한 거 알고 있습니까?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에서 어떻게 봅니까? 이건 장관한테 보고를 받아야죠. 또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또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예.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과 언론이 생각한다. 이거는 의원님의 희망이시고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결재한 걸 뒤집고 그것이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시이든 대통령의 의원님 지시이든 말씀하시는 건 다 향후에 틀렸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이제 내려가실 거라고요.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화가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박찬환 교수님. 앞선 영상 처음에 한덕수 총리 그때는 약간 좀 조용히 하시는. 근데 뒷부분 영상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의원 여러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제발 좀 막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약간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과거 정권 시절에 총리하실 때 이렇게 그렇죠. 지금 총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경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총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지난번 오염수 문제 때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한테 호통을 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당신들 여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 장관들이 나가가지고 언론도 만나고 뭐 해라 이렇게 아주 그 호통을 친 과거에 뉴스를 갖다가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1 더하기 1은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밑에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장 교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들 특히 뭐 보훈부라든지 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 외에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그 역할, 롤을 갖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은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고 그 총리의 선택은 총대 메고 나오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이죠. 국회 가서 옛날처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전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사 한덕수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나요? 뭐 아무튼 그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그런데요.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낸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의 원조가 있죠. 통상 그렇게 통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오늘도 그런 맥락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네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술 마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 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역대로 한 장관처럼 국회의원들과 싸우는 장관 이런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저는 뭐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마치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 질의를 쓰는 것,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희 교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티키타카라 그럴까요? 아무튼 뭐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민생하고는 관련 없어 보여요. 글쎄요, 뭐 진실과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더라도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 뭐 눈길은 가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니까 한동훈 장관도 한마디도 안 지긴 하네요 지금. 재밌게 표현한다는 게 지금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뭐 나홀로 쪽도 많이 나왔고 여기에 대한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일종의 이게 뉴스도 연성화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스가 스트릭트 발표하다 보다 보면 재미가 없고 어렵고 그런 뉴스가 아니라 지읒고 한눈에 들어오는 뉴스 연성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국회도 상당히 연성화돼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장관들과 의원의 대화를 보니까 이 장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한 5, 6년 받더라도 낯선 장면이죠. 아니, 서로를 향해서 출마하실 거죠? 이걸 물어보는 그래서 사람이요. 이거 전통적 관념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티키타카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통적 상황을 보면은 국민을 대리해서 또는 국민이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국회 전당에 국무위원들이 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전통적 관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야당의 행태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쪽에 상당히 능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정치 구조가 여수 야대가 아주 심화된 상태에서 이걸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여소야대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한쪽으로 의료를 흘러가지 않도록 더군다나 가짜 뉴스가 많이 판해지고 있는 요즘의 미디어 세상 그리고 여론 세상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나가는 것이 여론에 대응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식의 발언 자체가 이게 비난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세대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장관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 내는 거. 근데 그중에 한동훈 장관도 있지만 또 한 명이 있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글쎄요. 이거는 어제 영상인데 이거는 강경한 목소리가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 이거 2020년 한눈에 2020년 한눈에 보는 문재인 정부 이 내용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찬양스 우리 야당에서는 저 국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부분을 홍보 책자를 낸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못한 야당의 전투력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제가 언론 보도에서 찾은 거 아니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면도 있지만 야당의 전투력을 배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얘기 뭐 하면서 과거에는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전투력 얘기를 계속 꺼내요. 아마 최근에 그런 거에 뭐가 강경하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이런 게 관심으로 좀 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모습이 어제 있어서 주변에 있던 의원들이 막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는데 그런데요. 사실 원희룡 장관은 저렇게 최근에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지만 또 정치인이에요. 그 전에 장관 전에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관련된 영상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도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원희룡 장관을 저희 지역구에 보내달라 김한규랑 붙게 해달라라고 하고 영광이고요. 와주시면요 정말 감사한데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석 대변인, 최근에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원장관을 제주을에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근데 원장관이 그걸 원할까요? 저희가 제주도에 지금 의석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대, 그러니까 2000년 총선 이후로 현경대 의원 이후로 17대부터는 저희 당 당선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제주도에 그래도 의석수 하나라도 확보를 하려는 생각을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는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제주도 출신으로 봐야 될 텐데 가장 제주도 출신 중에 유명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원희룡 장관밖에 더 있겠느냐. 제주지사도 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주시 을 거기가 제일 또 약한 지역 저희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공천을 해달라라고 중앙당이 요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거긴 거의 텃밭이 아니라 텃밭은 반대말이고요. 텃밭의 반대 지역 아닙니까 완전히?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당의 부상일이라는 분이 여러 번 출마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온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을인데요. 그렇게 별로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많이 나쁜 곳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제 질문은 원희룡 장관이 좋아할까? 그거는 이제 원장관께 여쭤봐야 하겠는데 원장관 입장에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편한 지역 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이미 3선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지역에서 의석 하나를 더 가져오는 역할 또 이왕이면은 거물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그 의석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남은 게 이제 대선 뭐 후보되는 그거밖에 없다고 대선 도전을 보는데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전국적인 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을 아마 이번 총선을 그 기회로 삼고 싶은 게 원장관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제주시을은 조금 작은 지역이 아닐까 원장관 생각에는 수도권에 좀 강력한 상대와 어렵더라도 수도권 같은 곳으로 제 생각은 뭐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원장관이 싫어할 거다 이 말씀을 막 둘러 지금 해주셨어요. 지금요.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뭐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대선 그렇잖아요? 후보급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요즘에 최근에 뭐 이제 백지화 선언도 하면서 뭐 좋은 걸로 뭐 인지도가 뜨진 않았지만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그 다음 차기 대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이제 후보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견제를 누가 하는 게 아닌가 제주도로 보내서. 제주도로 보내려고?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내부 들어요. 견제 아니냐 그래서 이거? 원희룡 장관이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양평 출마설, 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양평 얘기도 나왔잖아요. 또 모릅니다. 근데 제주도로 보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원 장관 알고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비공개 최고회의에서는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 당장 해임을 할 것을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당장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온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의 책임을 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 송영주 부대변인. 지금 민주당은 왜 이종석 장관 해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도 군사법원법을 인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대정부 질문 사이에 박주민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 원래 장관은 사망 사건과 송치행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개정법상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단순히 구체적으로 안 하고 지신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법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적 위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의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지금 뭐 그 윗선이 있을 거는 같지만 현재까지는 국방부 장관이 그걸 주도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해병대 장병의 죽음에 대한 원인 자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홍범도 장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그 윗선에 있지 않고서는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왜 국방부 장관이 당신 왜 수사 개입했어? 법률 위반해서. 두 번째는 왜 홍범도 장군 육사에 있는 형상을 왜 당신 마음대로 이전에 하고 경질될 사안인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야당에서는 해임을 촉구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마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겠죠. 보니까 개각설이 있더라고요, 국방부 장관. 그래서 개각으로 아예 그거를 뭐 이렇게 좀 대신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임 요구했고요. 안 되면 해임 건의를 하고요. 안 되면 이제 탄핵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간이 많죠. 박찬규 교수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사실 해임 건의는 민주당이 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리더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영장이 기각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자꾸 뭐 공산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국방부의 리더십 자체가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여권에서도 뭐 개편을 저는 심각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약간 인사설이 정치권에 돌긴 하는데 요번 윤석 대변인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해임 요구에 의해서 오늘 뭐 특검법 그러니까 이 최상병 관련된 관련해서 특검법까지 발의가 된 상태인데 이거 이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은 애초에 민간의 그러니까 경찰에 이첩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첩 과정에 이 법 규정이 좀 세밀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이걸 지금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이 과정을 문제 삼아서 특검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해병대 자체 수사 반장에서 알아본 내용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그러면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을 뭐만 하면 특검하자고 하면 특검이 너무 과잉이 되고 그럼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수단으로 전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적절하게 특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당 내부에서 혹시 이종석 장관 약간 교체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얘기가? 글쎄요, 뭐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제가 오늘 보긴 했는데 그것은 뭐 임명권자의 의지니까요.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교수님은 이거 사안 어떻게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해임 건의라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적 장치로 이제 해임 예.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 사태를 책임져라라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군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이 있죠.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한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 안보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런 특성이 있는 특수성이 있는 군대의 명령 계통을 일반화시키고 정치만 시키면 과연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은 이미 정치화되고 정정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임 건의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과는 다름없는 정쟁의 어떤 도구로서 예. 이것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점이고 뭐 장관의 개입 여부라든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불편 부당함은 조사를 하면서 받긴 하겠죠. 일단 경찰 쪽에서 뭔가 좀 들여다보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MBN은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녹취록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여야 공방을 다루면서 국민의힘 입장과 함께 녹취 파일 일부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녹취 파일에 대한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리는 점, 이 점 사과 말씀드리고요. MBN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철저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송이 되겠다는 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